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증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의 이제 한 과정인 이제 EB 에비타랑 오늘 배당 수익률 나누기 이제 금리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강의 때까지가 이제 재무제표 보는 법 먼저 설명드렸고요. 이제 퍼랑 PBR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던 할인율도 조금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EB 에비타랑 배당 수익률 금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일단 EB 에비타부터 보시면은 이제 EB 에비타라는 것은 이제 EB를 에비타로 나눈 것이고요. 이제 간단한 내용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보통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보통 이제 뭐 PEF라고 하죠. 사모펀드에서 보통 인수할 때, 회사를 인수할 때 조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장단점에서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아니면 이제 IPO 할 때도 밸류에이션 할 때 보통 퍼보다 약간 EB에비타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단 보시면은 그럼 이제 EB가 뭔지, 에비타가 뭔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일단 에비타는 영업이익을 감가상각비랑 뭐 무형자산 상각비를 더해서 구합니다. 뭐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저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뭐 실제로 이 정도로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거나 계산상 값 수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저도 그냥 이 정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일단 그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어디 나와 있는지 일단 보여드리면은, 영업이익은 뭐 저희가 이 사업 보고서, 삼성전자 이제 다트에 들어가셔서 삼성전자 치신 다음에 사업 보고서나 뭐 분기에는 뭐 분기 보고서, 반기에는 반기 보고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20년 연결 재무제표에 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와 있고요. 이 수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영업이익은 뭐 제가 재무제표 보는 법에 설명을 드렸지만, 매출액에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아서 벌은 돈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이었던 매출원가를 차감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인건비나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 제외하면, 이제 판관비라는 부대 비용들을 제외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 영업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 상각비는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땅을 사지 않고요. 건물만 샀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닥은 사지 않고 이제 위에 있는 건물만 샀다고 생각해보면, 건물을 뭐 제가 100억에 샀다고 생각을 하면 점점 낡아질 거잖아요. 건물이라는 건 땅은 영원하지만 건물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건물이다라고 치면은, 그냥 뭐 이거는 회계상이나 이제 이 회사들이 이제 정책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10년이라고 치면은 이 건물을 10년 동안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치면은 매년 10억씩 비용을 잡아 나가면서 차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판관비에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이 현금이 나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현금성 이제 비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더해주게 되고요. 무형자산 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인수합병할 때 보통 이제 무형자산이 생기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개발을 할 때 이게 자산으로 잡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바로 비용으로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만약에 자산으로 개발비를 잡았으면은 그 자산을 매 일정 기간씩마다 이렇게 조금 깎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이다. 그래서 이제 비현금성 이제 그런 비용들을 조금 더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비타는 채권자랑 이제 주주의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이 FCF 같은 경우에는 FCFF가 있고요. FCFE가 있는데, 마지막 이제 Free Cash Flow 다음에 이제 firm이면 이제 채권자랑 주주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FCFE는 이제 Free Cash Flow 이제 에쿼티라고 해서 이제 주주 것만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랑 주주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 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제 수치까지 한번 재무제표를 보면서 구하는 거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에비타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고요. 구하는 식은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그냥 보통주 시가총액에서요. 삼성전자 시총에서 삼성전자로 치면은 삼성전자 우선주 시가총액을 또 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빌린 돈을 차입금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지배 지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서 그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거는 어디서 보는지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랑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랑 회사가 이제 투자 자산들을 조금 차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오고요. 일단 뭐 구하는 식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장단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채권자 가치인 뭐 차입금하고 이제 이자 비용이 여기 이제 에비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레버리지가 다른 회사에 비교해 적합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부채가 조금 많은 회사가 있고 부채가 적은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채가 많을수록 사실 수익성이 더 높을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다는 가정하에서는 왜냐면 빚을 져서 투자를 했으면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당연히 수익률이 더 높잖아요. 빚져서 투자하면은. 근데 물론 수익률이 안 좋을 때는 빚져서 투자하면 더 크게 손실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교를 할 때 이제 수익적인 측면과 빚을 진 사람의 수익적인 측면과 빚을 진 사람의 빚 규모를 이제 동시에 다 감안을 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일단 다른 회사 간의 비교에 조금 적합한 방식이고요. 일단 감가상각비를 이제 비현금성 자산인 감가상각비를 더하기 때문에 무형자산 상각비나 투자 집약적 산업 이제 투자가 되게 곧 많이 투자가 되는 사람 예를 들어 뭐 철강 산업이나 뭐 시멘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대규모 화학 단지를 설치하는 뭐 화학 단지를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투자가 한 번에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투자 집약적 산업 밸류에이션을 유용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냥 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마지막 이제 비용인 당기순이익만 사용하잖아요. 이 당기순이익이 이미 감가상각비가 다 차감이 된 비용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뭐 초기에 엄청 큰 산업이라면 당기순이익이 되게 좀 낮게 나오는 착시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이제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로 이제 나눈 EPS에 비해서 아무래도 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 상각비를 더해주기 때문에 일단 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갈 때도 되게 많은데 이제 산업에 따라서 조금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정유 산업 같은 경우는 올해 다 마이너스죠. 근데 이제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낮은 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규모가 무시가 됩니다. 왜냐면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비교를 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삼성 1이라는 회사가 있고 삼성 2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에비타가 여기는 1000억이고 여기도 똑같이 1000억인데 이제 투자 규모는 그냥 경상적으로 나가는 게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700억이고 여기는 500억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사실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산업상 투자 규모가 조금 많은 산업도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 규모가 조금 많은 회사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향후에 낸드 쪽 관련해서 투자 규모가 조금 많은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캐펙스 투자 규모가 조금 많지 않은 회사랑 비교하기엔 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률이 또 가만히 안 됩니다. 여기 수치에 보시면은 뭐 회사가 얼마나 미래에 성장할지에 대한 가정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가만히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완벽한 방식은 아니고요. 뭐 뒤에 조금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에 말씀드릴 FCF나 림이라는 이 모델 자체가 이 앞서 말씀드린 단점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거든요. 특히 FCF가 이 단점들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론상으로는 FCF가 가장 뛰어난 이론이기 때문에 FCF랑 이제 림을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에 강의를 조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CF가 아니라 이제 EV 에비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하는 방식을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
먼저 간단한 그냥 에비타 먼저 구해볼까요?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영업이익이 있었죠? 영업이익, 이 연결 재무제표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미리 기입을 해놨고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이 주석에 가시면 됩니다. 주석에 가셔서 감가상각 이렇게 쳐서 넘어가시면은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부문별로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비가 다 나오고요. 이렇게 합계 여기 조정 후 금액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상각비를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비타가 66조 정도 되겠네요. 삼성전자는 66조 한 3천억 정도 2020년 기준으로 에비타가 그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 EB를 한번 구해보면 뭐 보통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월 17일인가요? 이제 어제가 금요일이었으니까 아니네요. 어제 4월 16일이네요. 이제 오늘 이제 4월 18일인데 4월 16일 금요일 기준으로 보통주 시가총액이 네, 엄청 많죠. 이제 500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여기 이렇게 기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주 말고 이제 우선주도 넣어야 되겠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61조 한 8천억 정도 돼서 기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차입금을 보시면은 차입금 뭐 여기 연결 재무제표에서도 보셔도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주석에서 보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요. 같은 경우도 차입금을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차입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부채를 따로 더해줘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이제 국내 우리나라 이제 1위 기업이고 아무래도 재무팀 분들도 되게 이제 센스가 있으셔서 그런지 리스부채를 다 더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스부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부채를 따로 검색하셔서 추가로 더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수치를 다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뭐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을 다 더해서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19조 한 2천억 정도 되고요. 비지배 지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연결재무제표에 여기 자본에 있는데요. 자본 항목에 있는데 자본 항목 보시면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있고 비지배 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연결재무제표랑 이제 뭐 개별재무제표가 조금 다른 걸 설명드리면은 이 개별재무제표는 그냥 정말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재무제표는 삼성전자란 회사의 재무제표에다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예를 들어서 회사들이 이렇게 종속기업들이 이렇게 있죠. 뭐 삼성 일렉트릭 아메리카, 뭐 삼성 인터내셔널, 뭐 여러 가지 정말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재무제표까지 다 합산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이 종속기업들 보시면은 지분율이 100%가 아닌 회사들이 있죠. 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이긴 하지만 지분율이 100%가 아니고요. 뭐 삼성전자는 사실 대부분 뭐 거의 다 100%긴 한데 실제로 100%가 아니라 50%만 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 재무제표에는 저 자회사들이 다 100%라는 가정으로 이 재무제표를 다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자산이나 부채가 다 내 거는 아니거든요. 이 연결 재무제표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본 중에서 내 거가 아닌 자본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게 이 비집의 지분이고요. 뭐 대부분 사실 뭐 삼성전자는 거의 다 삼성전자 자회사 지분 가치만큼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긴 합니다. 뭐 지배 지분이 훨씬 더 크기는 하고요. 따라서 뭐 비지배 지분을 일단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미리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금 및 투자자산 합계 같은 경우에는 어이구 네 보시면은 여기 뭐 연결 재무제표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차감해 주시고 뭐 단기 금융자산 차감해 주시고 뭐 이런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 뭐 공정가치 금융자산 차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도 차감해 주시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 차감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유동자산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도 차감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도 차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자산까지 이렇게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 기입을 한 합계가 여기 나와 있고요. 146조 한 5천억 정도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다 합쳐서 443.8조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EB를 이 에비따로 나누면 이제 6.7배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뭐 EB, 에비따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한 7배 정도가 좀 적정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보통 한 7에서 10배 정도 되고요. 뭐 이제 5나 뭐 4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회사가 조금 저평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업종에 따라도 다르고 이 성장률에 따라 사실 EB, 에비따도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뭐 산업별로 조금 더 분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 6.7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설명은 드렸지만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림이나 뭐 FCF보다는 조금 밸류에이션 할 때 약간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기도 하고요. 약간 성장률이나 투자 규모가 가만히 되지 않아서 약간 조금 더 부족한 모양이긴 하지만 워낙 일단 EV, 에비타가 실제로 뭐 M&A 할 때나 IPO 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여서 그래도 이런 용어 정도는 알아두고 가시면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조금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올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배당 수익률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이제 준 배당금을 잠시만요. 이제 회사가 이제 주당 배당금이 주겠죠. 이제 뭐 주당 아이고 글씨를 제가 못 써서 오늘은 대부분 좀 미리 써놨는데도 글씨를 못 쓰네요. 네, 주당 배당금을 이제 주가로 나누면 이게 이제 배당 수익률이 되는데 이 배당 수익률을 구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나눈 수치고요. 뭐 결국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EB, 에비타도 마찬가지로 높을 때 고평가, 낮을 때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지표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장점, 단점부터 한번 먼저 보시면은 뭐 장점은 뭐 일단 가장 구하기도 간단하다. 간단한 게 가장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배당금 자체가 회사들이 뭐 엄청나게 적자가 나지 않는 이상 뭐 안 줄 확률은 좀 낮긴 하거든요. 물론 뭐 이번 정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적자가 크게 나서 안 주긴 했었는데 뭐 일반적인 회사들은 보통 배당금은 항상 꾸준히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배당금을 안 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낮은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단점은 배당 성향 자체가 일정하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뭐 배당 성향은 이제 배당금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고요. 결국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얼만큼 배당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수치인데 비율인데 일단 이게 일정해야지 이 방법이 조금 먹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EBF에따랑 똑같은 단점이 있고요. 성장률이 가만히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가만히 되지 않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뭐 장단점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제가 좀 수치를 입력을 해놨고요. 제가 아직까지 조금 기관지가 좋지 않아가지고 좀 방송하다가 일단 좀 기침은 할 수 있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뭐 말 기준으로 다 데이터를 작성하였습니다. 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치를 쓸까 고민했었다가 그냥 뭐 교육 영상이기 때문에 일단 예상치는 쓰지 않고 20년 말까지 그냥 갑으로 쓰도록 하고요. 뭐 주가 같은 경우도 그냥 각 해년도 말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통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있었어서 과거 거도 이제 분할한 것처럼 50배를 제가 곱해 놨고요. 유통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실 때 여기 사업 보고서에 주식 총수 가시면 여기 이제 유통주식 나와 있고요. 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주, 선주 합쳐서 그냥 기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기입을 해놨고 이제 지배주부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 할 때 보시는 그 당기순이익이고요. 회사가 벌어들인 이제 회계상 손익인데 연결재무제표에서 여기 연결손익계산서에 이 당기순이익의 귀속에서 그냥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 귀속에서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요거를 다 기입을 해놨고요. 아까 이제 뭐 자본 쪽에서 말씀드린 그 비지배 주분처럼 이 수익 쪽도 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종속회사 100% 기준으로만 기입이 돼서
100%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삼성전자 몫이 아닌 겁니다. 결국 당기순이익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 중에서 삼성전자 몫인 이 지배주주 당기순이익만 기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미리 다 기입은 해놨고요. 이 지배주주 주당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주식수로 나누면 되고요. 뭐 2015년도에는 2,500원,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치들 같은 경우는 다 100만 원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원 단위입니다. 네, 원 단위고요.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800원 정도 이제 주당 당기순이익이 있었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보실 수 있는 이제 배당에 관한 사항 여기 가면 이제 배당 총액이 있고요. 요거를 제가 다 기입을 해놨고요. 배당금도 이제 100만 원 단위입니다. 주당 배당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주식수로 유통주식수로 나누면 되고요. 2,994원 정도 작년엔 됐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 수익률은 해당 주가로 이제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수치고요. 1.7에서 보면 이제 3.9까지 추세적인 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 금리 같은 경우도 연말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기입을 해놨고요. 그럼 이제 밑에 거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배당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나눈 수치는 왜 근데 일단 국고채 10년 금리로 조금 나누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주식이랑 채권 관계는 어째 상호 이거 잠시만요. 네. 주식이랑 이제 채권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대결 단계기도 하거든요. 이제 주가가 아니라 이제 주식이랑 채권은 뭐 예를 들어서 채권 금리가 3%고 주식 이제 뭐 배당 수익률이 5%면 2% 이제 갭이 있잖아요. 2%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극단적으로 주식 수익률은 1%인데 채권 수익률이 4%다 하면은 아무도 주식 투자를 안 하겠죠. 주식이 상당히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상대적인 조금 수치를 구하기 위해서 채권 수익률을 조금 나누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이 채권 수익률 나누는 것을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보통 이제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이렇게 나눠서 약간 지역별, 나라별 이제 밸류에이션을 조금 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걸 좀 약간 페드 모형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 수치를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이거 제가 뭐 16년부터 갑이 돼 있긴 한데 네, 16년부터 보시면은 이 배당 수익률 나누기 굳고채 10년이 뭐 보시면은 뭐 거의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주가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계속 상승은 했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상승을 했다기보다 뭐 가장 사실 제가 이 모형의 조금 단점이라고 했던 게 삼성전자를 보면 딱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배당 성향 자체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 보시면 78%까지 올라갔거든요. 결국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제 회계상에서 벌어들인 돈의 100%라고 치면 78%나 배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16%밖에 배당을 안 했었는데 지금 78%나 배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과연 좋아진 건가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라고 알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 배당 수익률 나누기 국고채 10년 금리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배당 성향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라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사실 설명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퍼 공식 때 설명을 드렸지만 퍼라는 게 이 배당 성향 나누기 R-G고요. 이제 이게 할인율이고 이게 이제 성장률인데요. 이렇게 배당 성향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면 다른 게 이제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퍼가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퍼가 높아지면 주가가 높아진다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다라고는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은 뭐 조금 약간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뭐 당연히 배당 성향이 상승했던 것은 뭐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의 영향이 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잉여현금 흐름 이제 FCF의 50% 정도를 배당으로 이제 한다고 발표를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전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만 FCF라는 게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에비타에서 그냥 근사치로만 설명드리면 이 에비타에서 투자 규모를 차감한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증가하면 배당 성향은 조금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근데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 이건희 회장님의 이제 사망하시고 나서 이제 상속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배당금은 뭐 줄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투자가 증가되더라도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배당은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뭐 이건 뭐 오늘 강의랑 논외지만 어느 정도 좀 배당 성향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궁극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림 모형을 조금 말씀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림 모형으로 기대 수익률을 조금 구한 수치고요. 보시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성향이 증가해서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하고 상관이 없이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성장률과 수익률에 따라서 이렇게 수치가 달라지는 모습을 조금 나타나게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궁극적으로 다음 주에 일단 FCF나 뭐 림 같은 모델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시 한번 이 단점을 말씀드리지만 일단 배당 성향이 조금 일정한 기업과 성장률이 가만 안 돼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조금 일정한 회사들이 보통 있거든요. 조금 약간 그런 회사를 하실 때는 나름 유용한 모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약간 좀 중요한 내용이었다기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금융적인 상식에 가까운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다음 영상에 중요한 FCF랑 림 모델로 좀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